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의 가계가 진 빚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면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계가 아니라 국가가 진 빚, 국가 부채 한도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입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부채 한도를 푸는데, 그러니까 좀 더 빚을 지도록 허용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는 게 이번 미국 여야의 합의한 핵심입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국가들이 닫았던 국경을 개방하면서 선진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이주 노동자들의 행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선진국들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뉴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C 양효걸 기자, 그리고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걱정, 오늘 뉴스 중에 제일 심각한 거라서 이것부터 좀 해보죠. 양효걸 기자가 준비해 오셨는데, 가계부채가 조금씩 다 늘어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총량도 이거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 이제 이런 정도로 높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네, 이 국제 비교해도 높다는 거고, 좀 다소 좀 허탈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가까이 이제 고강도 긴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가계 빚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통계가 나온 거고요. 국제금융협회가 각국의 부채를 종합해서 이제 보고서를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과 비교해서 가계부채가 102%를 기록하면서 주요 34개 국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 34개국 중에서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선 곳이 우리가 또 유일했고요. 그 나라 경제 규모하고 가계부채를 비교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많냐 적냐 해보려니까 GDP 총액이랑 비교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로 이제 홍콩이 한 95% 정도로 2위였고 태국과 영국, 미국 등 순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한 61개국인데 그 중에는 이제 스위스가 가장 높았고 호주가 그 다음이었고 우리가 이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위스, 호주, 코리아.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여전히 높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근데 우리도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수치를 비교해 보면은 한 105%를 넘겼었는데 한 1년 만에 한 3% 포인트 정도 감소를 시키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국제 비교했을 때 높다는 것이고, 이 GDP 대비 비중은 감소했고 최근 이제 대출 규모가 다소 꺾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연 단위의 부채 규모로 따지면은 국내 가계가 진 빚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불어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에 한 1,500조 정도 됐었거든요. 가계부채가. 근데 지난해 말에 1,750조 정도 됐기 때문에 한 3년 만에 250조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이 세대별로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시기, 그러니까 시쳇말로 우리가 영끌과 비투 열풍이 좀 불면서 20대, 30대 연령층의 빚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고요.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한 차례 하락기를 겪은 부동산 대출도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해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분기 통계고 아마 GDP 대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GDP가 잘 안 늘어난 탓도 있을 거기도 해요. 다른 나라들 보면 특히 원자재 많이 파는 나라들은 GDP가 그 덕분에 많이 늘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건 20년째 듣는 잔소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또 혼나는가 보다 싶긴 한데 이거 왜 우리나라는 변명할 건 별로 좀 없습니까? 그냥 막 잘못한 겁니까? 사실 이 통계만 또 단순히 보기엔 좀 어려운 게요. 이 규모만 가지고 많아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협회도 전체적인 경제 규모인 GDP와 가계부채 규모를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비율로 낸 건데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일단 한은에서 내놓은 1분기 우리나라 가계대출 보면은 한 1,74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율상으로 보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부동산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자가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택은 이런 사업자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매입하고 이걸 빌려주면서 월세를 받는 형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가계 대출은 우리보다 훨씬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많은 건 집 사느라고, 네, 맞습니다. 집 사느라고 큰 돈 일으킨 큰 돈 빌릴 때 늘어난 가계부채가 대부분인데 네. 집 사는 건 이제 자기 집 사는 것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용 주택도 자기 돈으로 사느라고 네, 부채를 일으키는 경우도 꽤 있으니 맞습니다. 그거 기업형으로 이렇게 월세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개인 가계 대출이 많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고 있는 빚도 우리나라는 집주인들이 지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조금 좀 그렇게 분류된 감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하고 좀 달리 이제 담보물건이 또 비교적 확실하기 때문에 예. 은행권에서도 사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 한 200조 원 정도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얹어지는데 사실상 이거는 주거 안정성을 위한 대출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예. 단순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현재 이제 가계부채 가운데 고신용자 대출 비율이 한 70%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급 여력이 그래도 좀 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소득 기준으로 대출 규제도 살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시중은행 중심으로 충당금 같은 걸 많이 쌓아라 건전성 체크를 계속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가 올 거다 이렇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좀 독특한 면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걸로 그걸로 이제 그 주거를 해결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러나 저러나 그냥 은행에 이자 내는 걸로 해결하고 있는 그 차이뿐이다. 맞습니다. 그 말인 네. 거겠군요. 큰 돈을 개인 가게가 빌린다는 거죠. 예. 조금 더 변명을 들어볼까요, 우리?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가계부채가 그러면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언론에서 왜 이렇게 항상 큰일 날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냐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가계부채도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까 살펴보듯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도 사실 보면 자본 출자하고 부채 얹어서 그걸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이 부가가치를 이윤으로 남기잖아요. 근데 예. 이때 이제 자본금을 이제 자기 자본, 부채를 타인 자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기업도 가게도 뭐 부채를 얻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 부채를 얻어서 어디다가 쓴 거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담보가 확실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은 맞지만 그러면 전체 가계가 끌어온 타인 자본의 6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건 그러면 전체 국민 경제에서 바람직한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예. 게다가 지난해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때는 이 지급 여력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서 가계 사정이 급격하게 팍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 특성도 있는데 금융자산에 비해서 이 거래 주기가 굉장히 길고 바로 현금화도 또 어렵고요. 만약에 또 무리해서 현금화를 한다고 하면 또 할인율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느냐, 돈 번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분을 해서 실현했을 때 이제 얘기인 거고 자산 가격만의 상승으로 이제 경제 주체들의 소비가 늘어난 현상은 이제 자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웰스 이펙트.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지난해처럼 다시 부동산 가격이 고꾸라졌을 때는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아서 네. 다들 월급은 뭐 꽤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거 다 해부해 보면 네. 은행 이자로 나가고 무슨 이자로 나가고 하는 게 다 대부분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 쓸 게 별로 없고 또 그런 분들이 돈을 못 쓰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네. 뭐 악순환이다. 맞습니다. 그런 걱정 좀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소비 걱정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연구 자료를 보면은 한 39개국 대상으로 이제 해봤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빚이 쌓이면 한 3년간 GDP 대비 1% 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은 한 4, 5년 뒤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확 깎인다.
이런 이제 결과도 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경제를 흔히 이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뭐 순수출 이렇게 나누는데 네. 이 중에서 소비가 차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으면 뭐 정부가 돈을 풀고 투자를 늘려도 쉽게 경기를 띄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현재 주담대가 딱 1,000조 원이다 이렇게 많이 단순화했을 경우에 연이자만 해도 거의 5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대출은 한 7, 80조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고 하면 이게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1.4% 정도인데 올해 예. 이자만 GDP의 한 3, 4%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수가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고 예. 내수 비중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이제 경제를 옥죄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이 가계부채 뉴스가 이게 서늘함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다 이제 이자 내는 부채일 텐데 가계부채랑 GDP랑 규모가 우리가 비슷비슷하니까 네, 맞습니다. GDP 성장은 1.2% 하고 있는데 네. 지난 1년 사이에 이자 올라간 건 뭐 한 2% 3%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장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돈이 안 남네 주머니에. 그렇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 생각이 다 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길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좀 내려가 줘야 되는 것 같고. 네. 이게 뭐라고 이걸 막 20억씩 주고 10억씩 주고 빚을 잔뜩 내고 사야 되냐 이제 이 고민인데 네. 거기서 이제 해법들은 다 다르죠. 네. 좀 더 도시의 규모를 넓히고 교통망을 정비해서 조금 좀 멀리 떨어져서 살더라도 출퇴근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그 동네로 가고 그럼 집값은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것저것 많이 짓고. 맞습니다. 네, 뭐 이 얘기하다 보면 또 1시간이니까 미국 걱정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네 마네 뭐 안 올리면 국가 부도가 나네 마네 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합의를 했나 봅니다. 박 작가님. 그렇습니다. 설마 미국이 부도가 나겠어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저도 2주 전에 이 내용 설명하면서 합의가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진짜 부도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이제 2주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시장도 저랑 비슷한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최근에 6월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 금리가 7%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혹시라도 미국이 부도가 나면 원금하고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6월 초가 만기인 국채를 사람들이 팔면서 국채 가격 내려가고 금리는 올랐던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기라도 하면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전 세계가 관심 있게 보던 이슈였는데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한 일입니다. 왜 일단은이라는 단서를 붙인 건지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좀 올려줘라. 그래야 네. 나라 돈을 쓰지 이 친구들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장이었고 그렇죠. 그 이 친구들인 공화당은 자꾸 그렇게 낭비하고 이것저것 당신 쓰고 싶은 대로만 쓰고 뭐 개인 돈으로 쓰든가 나라 돈이 당신 돈이야? 라고 하면서 안 돼. 안 그러면 뭐 예산 통제를 좀 하든가 아껴 네.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공화당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섞인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제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현재 3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한 4경 원인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에 2년간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고받았네요. 그렇습니다. 2025년 1월까지는 부채 한도를 그냥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1월이면 내년 대선 치르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기거든요. 예. 근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나라빚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국채 새로 발행해서 이자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올려준 게 아니라 적용을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또 싸우겠는데요? 그때 되면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때 가서 싸우자 이거죠. 그럼 그때 같아서 이제 공화당이 대통령 되면 민주당이 허용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또 되면 이제 공화당이 또 반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년 11월 대선까지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예. 공화당이 얻은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줄곧 정부 예산 줄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2년간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으니까 공화당이 바라던 것도 어느 정도는 통한 겁니다. 이 정부가 쓰는 예산 중에는요. 법으로 딱 못 박아가지고 반드시 정해진 만큼 써야 되는 예산도 있고요. 예. 정부가 재량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재량권 쓰는 예산을 재량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교육, 보건, 친환경 이런 쪽으로 예산 많이 늘렸던 게 바로 이 재량 지출입니다. 네. 근데 어제 합의한 건 내년에는 이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그냥 동결을 하고 내후년에는 1%까지만 증액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신 앞으로 예산을 늘리지는 마시오. 늘려서 쓰지 마시오. 라고 제안을 건 거죠. 이번에는 그런데 합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불길한 예상을 하던 전문가들 중에는 네. 예전에야 그냥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하다가 대충 넘어가는 게 관행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공화당이 완전히 그 벼르고 있다. 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맘대로 돈 쓴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상원에 뭐 의장으로 시켜주면 이거 꼭 맞고 민주당 예산 반토막 내오겠습니다 해서 당선된 친구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분위기가 아주 강경한데 네. 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공화당 안에서는 왜 대충 넘어가고 돌아왔냐고 비난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일단은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는데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라는 거거든요. 예. 물론 2년간 지출을 동결시켜 놨으니까 사실상 삭감으로 봐도 됩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것 중에 정부 학자금 대출 융자 탕감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연방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한 사람은 빚을 한 2만 달러까지는 그냥 면제해 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 철회시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합의안에서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예산들이 있습니다. 교육, 보건, 친환경 이쪽도 전혀 건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제 합의안이 나온 거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이제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공화당 강경파들이 이제 지지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국회 통과가 안 되기라도 하면 어제 있었던 문제다. 합의는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는 좀 강경한 친구들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넘어간 거 막 네. 이렇게 생각하는 대체로 통과가 될 것 같은 있으니까.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변수가 남아있긴 한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미국이 이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협상을 잘했나 봐요. 막판에 네. 뭘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이것도 우리도 이제 슬슬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민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민 받고 나가고 하는 문제는 별 이슈가 아닌데 아마 우리 고령화되고 일하는 사람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민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나라가 될 텐데 작년에 선진국으로 이민을 해서 이동한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늘었다 이 통계가 있군요. 예, 외신 보도인데요. 작년에 영국, 미국 등 선진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만 120만 명이 유입이 됐는데요. 예. 영국 인구가 6,700만 명인데 이 중에 1.7% 규모의 외국인이 한 해 동안 이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역시나 수원시보다 많은 인구가 한 해 만에 유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영국만 이런 건 아닌데요. 예. 호주랑 캐나다는 순유입, 그러니까 나간 거 빼기 이제 들어온 거 했을 때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이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은 140만 명 이주했는데요. 예. 이것도 코로나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절대 규모도 정말 큰 게 2015년에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기로 해서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예. 이 당시에 받아들인 난민이 90만 명 정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각 국이 엄청난 규모의 인구 유입을 했었다 실감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이기 싫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를 했을 텐데 요즘 분위기는 특히 더 그렇기도 하고 네, 영국이 이것 때문에 EU에서 탈퇴했는데요. 뭐 그렇죠. 그런데 받아들인 걸 보면 이민 가겠다는 사람은 갈 이유가 있고 네. 받는 쪽에서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요. 예, 받을 만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 문제인데요. 지금 선진국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이 실업률이 3월 기준 3.5%였는데 이게 1950년대 이래 70년 만에 가장 낮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뉴스들을 보면 빚도 많고 금리도 오르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뿐이었는데 또 기업 실적도 안 좋다는데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일할 사람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미국은 지난해 전체 노동자 가운데 18.1%가 이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만으로는 도저히 일손이 충당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만 이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이랑 EU 주요국 실업률을 조사해 보니까 네. 4.8%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보다 경기도 더 안 좋고 기본적으로 실업률도 높은 나라인 걸 생각하면 이 역시 바닥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뭐 트럼프의 등장이나 브렉시트처럼 이민 안 받겠다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팬데믹을 겪으니까 이민이 뚝 끊기고 또 이때를 계기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를 결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순식간에 바뀐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주 노동자가 자국민 일자리를 뺏는다.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았는데 예. 사람이 정작 부족해지니까 이 논리가 이제 힘을 잃고
외국에서 사람 좀 많이 데려오자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던 자국민도 그냥 은퇴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코로나 때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버신 맞습니다. 분들 등등 하니까 네, 또 코로나 때 일을 잠깐 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일 잘하던 웨이터 다 이제 잠깐 집에 갔다 와 하니까 또 연락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4명이면 돌아갈 식당에서 직원 6명을 넣어도 막 좌충우돌이라고. 숙련도가 떨어졌다는 예,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더 필요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물가 비싼 것도 이제 당연히 이런 인력 부족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예, 인력난이랑 연결된 문제인데요. 음. 그러니까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도 지금 인플레 문제가 심각한데 영국 같은 경우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값 인상, 그러니까 뭐 그 전후로 해서요. 이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게 컸는데 네. 올해에는 임금 상승에 의한 서비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게 안 잡힌다. 이 문제가 큰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적으니까 임금이 오르고 이게 물가를 자극하고 그러니 또 임금이 오르고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요국 중에서 가장 이민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영국인데 영국이 가장 물가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금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와서 물가를 잡자 이런 계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은 말씀하신 그런 선진국들. 네. 그러면 이민을 많이 보내는 나라. 주로 어느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인도랑 멕시코가 있습니다. 인도는 일단 인구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영어가 통하니까 서구권으로 이민이 가장 활발한 나라고요. 멕시코는 또 가장 수요가 큰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출이 많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보내는 통계를 냈을 때도 예. 1, 2위를 차지하고요. 좀 눈에 띄는 거는 남미랑 아프리카 국가 이민이 많아진 건데요. 네. 특히 이집트랑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많은데 두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많은 나라들이죠. 그렇죠. 1억 명이 넘는 나라들인데 또 문제는 식량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사정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구 부양이 힘드니까 정부도 자국민이 외국 나가는 거 막지 않고 네. 국민들도 제발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에 굉장히 전 세계 상황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신흥국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다 유치가 되겠군요. 예. 뭐 영국에 이런 상황이 갑자기 나아질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점점 더 선진국들의 고령화는 이제 심각해질 거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 좀 받겠습니다 하는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고. 네. 경쟁이겠네요. 지금 전 세계가 이민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방금 말씀드린 주요국 같은 경우는 뭐 비자를 확대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도 하고요. 영국은 갑자기 홍콩에서 탄압받는 시민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라 이러고 있는데 예. 명분은 좋지만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도 이제 이민청 같은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받겠다. 예. 특히 이제 제조업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주요국이 다 경쟁하고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또 문화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울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한반도에서 이민 받아본 역사가 없어서 지난 5천년간. 예, 맞습니다. 네.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재미있는 경제 뉴스들, 중요한 뉴스들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